가족 모임에 오고 싶으시면 와서 설거지나 하세요.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나는 재미있게 보내렴 하고 답했다. 하지만 그 애가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내 호화로운 빌라 사진을 본 후 내 전화는 54번이나 울렸다. 나는 그 탐욕스러운 나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오늘로 62. 저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며느리 최유진의 마지막 한마디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켜져 있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 오고 싶으시면 와서 설거지나 하세요. 그 말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튀어나왔다. 마치 내가 가족 여행에 끼워달라고 조르는 가사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나는 그 애가 감정적인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님을 안다. 그게 문제였다. 그 애는 나를 모욕하는 순간에도 온전히 제정신이었다.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재미있게 보내렴. 그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정적. 하지만 평화롭지는 않았다. 모욕당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아니, 단지 그 말이 한때 내 딸처럼 품에 안았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뿐이다. 내 외아들 민준이가 그 애를 소개했을 때 나는 그 애를 하늘 높이 치켜 세워주었다. 20년간 과부로 지낸 후 드디어 집에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짐 덩어리로 여겨지고 있었다. 3개월 전 나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내가 살던 옛집, 민준이가 자라고 유진이가 결혼 후 살았던 그 집을 그들에게 주었다. 나는 많은 것이 필요 없었. 유진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신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으시겠죠, 어머님. 그때 그 애의 말투는 딱딱했다. 마음속으로는 그날 이후로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를 지폈지만 그리고 이제 남편 쪽 집안의 대가족 모임이 가평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유진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민준이는 그저 딸일 뿐이었다. 그들은 빌라가 직계 가족만 머물기에 충분하며 나는 이제 집이 다르니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과는 없었고 작은 메모만 있었다. 오고 싶으시면 설거지나 도우러 오세요. 웃기는 소리. 예전에는 그들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녁 식사 설거지를 해준 사람이 나였다. 민준이의 셔츠를 다려준 사람도 나였다. 유진이가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을 때 손주에게 밥을 떠먹여준 사람도 나였다. 하지만 과거의 선행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베란다 거리대에 매달린 난초 화분을 바라보았다.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물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조금 떨렸다. 약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유진이는 한 가지를 몰랐다. 나에게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계획. 그리고 내 계획에는 더러운 접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빌라라는 이름의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설계도, 그리고 한 사람의 연락처가 있었다. 이지훈. 10년 전 나에게 나중에 정말 지으시게 되면 제가 돕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젊은 건축가. 그날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유진이가 나에게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전화를 걸고 결코 답을 얻지 못하게 될 어떤 것의 시작이었다. 그 전화 이틀 후 나는 작지만 깔끔한 월세방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강해서가 아니라 눈물은 더 이상 효험이 없어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눈물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8년 전 유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기억. 그 애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롤케이크 한 상자를 들고 와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목련 꽃이 피 마루에 떨어지듯 부드러운 어조로. 그때 이미 의심이 들었지만 나는 그 직감을 애써 무시했다. 내가 민준이에게 너무 과보호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외아들이었다. 남편은 민준이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세상을 떠났다. 새벽에 단독 사고였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오직 한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돌았다. 내 아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나는 밤낮으로 과외를 했고 재혼 제안을 거절했으며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저축했다. 민준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만 부탁했다. 네가 돌아올 집을 잊지 마라. 하지만 유진이는 외부의 바람을 몰고 와 천천히 내 집의 벽을 깎아내렸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유진이는 내 음식이 너무 짜다고 했다. 그 다음엔 너무 구식이라고, 그 다음엔 너무 싸구려 같다고 했다. 그 애는 어머니의 유품인 도자기, 그릇들을 금방 무늬가 있는 포슬린 세트로 바꾸고 새 소파를 사고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아끼던 낡은 카펫을 버렸다. 집이 더 생기 있어 보이게 하려고요. 그 애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애가 의도한 바를 알았다. 이 집에 내 흔적이 남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서서히 민준이도 변했다. 예전에는 매일 밤 내 손에 입을 맞추던 아이가 이제는 멀리서 고개만 까딱했다. 예전에는 테라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엄마 너무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라고 말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들이 방에서 조용히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유진이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한테 항상 져주는 거 이제 지쳤어. 여긴 우리 집이지 더 이상 그 여자 집이 아니라고.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부엌으로 걸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물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삼키도록 설거지하는 척했다. 하지만 물은 당신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결코 씻어낼 수 없었다. 이듬해 유진이는 내게 묻지도 않고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오래된 나무 창틀을 떼어내고 미니멀한 유리창으로 교체했고 내 서재를 허물어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만들었다. 나는 내 집에서 손님처럼 느껴졌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그 집을 온전히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등기 명의를 민준이 앞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렴. 그때 내가 말했다. 그리고 유진이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것을 받았다. 웃기지 않은가. 8년 전 그 애는 이 집에 롤케이크를 가져왔다. 8년 후 그 애는 나에게 가족 모임에 오고 싶으면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지훈 씨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박선희 선생님, 제주도 서귀포 빌라 기억하고 말고요. 마침 프로젝트가 비어 있습니다. 내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내 일부를 깨우는 기분이었다. 유진이는 내가 가족 모임에 끼기 위해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내 존엄성을 다시 세울 것이다.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얕잡아 본 사람이 그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훈 씨의 메시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우리는 이미 이메일로 새로운 설계도를 주고받았다. 그 빌라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얻기 시작했다. 기초는 상처였지만 그 형태는 명예가 될 것이었다. 한편 내가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이제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사흘 전 손주의 아기 재킷이 우리 집에 떨어져 있어 가져다 주러 그곳에 갔다. 유진이는 문을 반만 열고 차가운 자세로 서 있었다. 아, 네. 신발장 위에 올려두세요. 신발장이라니. 예전에는
내가 오면 민준이가 뺨에 입을 맞추며 나를 맞이했었다. 이제 그는 집안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나는 유진이가 일부러 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재킷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며 잠시 서 있었다. 없었다. 유진이는 휴대폰만 쳐다보다가 한마디 말도 없이 천천히 문을 닫았다. 마치 내가 택배 기사라도 되는 것처럼 마당을 걸어 나오면서 위를 쳐다보았다. 민준이의 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커튼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든 나를 부르는 소리는 없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인 옆집 김 여사님 가게 앞을 지났다. 그녀는 나에게 손을 흔들며 앉으라고 했지만 그날 나는 그럴 기운이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다. 죄송해요, 김 여사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네요. 나는 작은 집문을 닫고 거실 바닥에 앉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고 오직 낡은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나는 웃었다. 텅 빈 테이블에 쏟아진 상한 커피처럼 쓰고 떫은 웃음이었다. 나 박선이 35년간 문학교사로 일했던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낡은 가구 취급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가족이 돌아갈 곳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눈물로 지은 집도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앨범을 펼쳤다.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 고깔 모자를 쓰고 얼굴에 케이크 크림을 잔뜩 묻힌 7번째 생일. 부산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 기차역에서 배웅할 때 눈은 부어 있었지만 억지로 씩씩한 척하던 모습. 졸업가운을 입고 돌아와 나를 껴안으며 이 모든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던 때. 그 말은 단 5년밖에 가지 않았다. 유진이가 온 후 집은 무대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주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있었다. 나는 여전히 이 각본의 작가라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켰다. 지훈 씨에게서 알림이 왔다. 선생님, 현지 시공팀을 구했습니다. 동의하시면 다음 주에 부지 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동의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싸구려 티 나는 건 하나도 없게요. 이 빌라가 한 가지를 반영했으면 해요. 내가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설거지나 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빌라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조용한 선언이었다. 나는 내가 직접 샀던 식탁의 한 자리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옛집에서 나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고 더 정직한 새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내쫓은 것이 짐이 아니라 기초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여전히 예전 같았다. 고요하고 깨끗하며 지칠 줄 모르고 파도 소리를 땅의 귀에 속삭이는 바닷바람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귀포의 작은 언덕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숨겨져 있지만 고립되지는 않은 곳. 나는 12년 전에 그 땅을 샀다. 교사 월급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남편에 대한 상실감이 서서히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뀔 무렵이었다. 나는 그곳을 맑은 땅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꿈에서 나왔다. 꿈속에서 남편과 나는 바다를 마주한 집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근심 없이 웃고 있었다. 잠에서 깬 후 나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고 저축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5만 원씩. 수년이 흘러 마침내 그 땅을 샀을 때 나는 그 위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다. 기뻐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돈이 다 떨어질까봐, 계획이 틀어질까봐. 하지만 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미뤄졌다. 민준이는 대학에 갔고 결혼했다. 유진이는 별 등급 호텔에서 피로연을 하고 싶어 했고 내가 그 비용을 댔다. 그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모두가 그것이 형식적인 빈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아둔 패물의 대부분을 팔고 빌라 건축을 미뤘다. 다음에 그때 나는 말했다. 그 땅은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정말 그랬다. 이제 62의 나이에 나는 10년 전과 변함없는 이지훈 씨와 함께 맑은 땅 위에 다시 섰다. 마르고 안경을 쓰고 희귀한 장난감을 막 발견한 아이처럼 열정으로 가득 찬 모습. 선생님, 그가 작업바지에 묻은 모래를 털며 말했다. 이곳은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제가 만든 디자인대로라면 하늘의 빌라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는 늙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지훈 씨는 태블릿을 꺼내 내게 초기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바다를 향한 큰 유리창, 자연석 벽, 뒤뜰에 작은 수영장, 그리고 아침을 위한 넓은 발코니. 너무 화려하게는 말아요. 지훈 씨, 내가 말했다. 이 빌라를 아무에게나 임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침묵의 의미를 알고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되었으면 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빌라는 지친 사람들을 위한 휴식처, 리트리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 말이 딱 맞았다. 지쳤다. 나는 계속 양보해야 하는 엄마가 되는 것에 지쳤다. 내 아들이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 낡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지쳤다. 그날 나와 지훈 씨는 협력 계약서에 서명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처럼 차가운 계약이 아니라 제주도의 태양 아래 맺은 조용한 약속 같은 것이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다시 절벽 끝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유진이가 비싼 옷과 선글라스를 끼고 여기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무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 빌라가 스스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 돈이 아니라 네가 만든 상처로 지어졌다. 그리고 보아라. 지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날 나는 일기장에 썼다. 모든 상처에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상처는 그것이 존재했었고 그 고통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로 치유되었음을 보여줄 무대가 필요하다. 이 빌라는 나의 무대이고 유진이는 관객이 될 것이다. 빌라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훈 씨는 마치 사랑에 빠진 예술가처럼 일했다. 매주 그는 공사 진행 사진을 보내왔다. 고요한 수호자처럼 솟아오른 자연석 기둥들, 바다를 비추는 커다란 유리창, 그리고 일출을 마주한 발코니로 이어지는 곡선형 나무 계단. 나는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지만 미루지도 않았다. 모든 결정은 내가 직접 내렸다. 안동에서 온 대리석 바닥, 지역 장인이 손수 만든 등나무 가구, 그리고 그동안 상자 속에 보관해왔던 고전 문학 컬렉션을 위해 거실 중앙에 놓을 커다란 책장 하나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민준이조차도. 그에게서 오는 전화는 여전히 처음엔 다정했지만 끝은 항상 짧았다. 나는 유진이가 우리 관계의 어조와 길이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애는 민준이 뒤에 긴 그림자처럼 항상 속삭이고 있었다. 어머니랑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 당신한테 짐이 될 거야. 나는 일단 내버려 두었다. 빌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나는 인스타그램을 다시 시작했다. 팔로워가 200명 남짓한 내 옛 계정, 교사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먼 친척들. 나는 피드를 정리하고 나의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옛 사진들을 모두 지웠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올렸다. 대리석 바닥에 햇빛이 쏟아지는 빌라의 입구 복도 사진과 함께 작은 캡션을 달았다. 나는 이것을 부유함이 아닌 외로움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외로움도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더군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몇 개의 댓글이 달렸다. 오랜 친구들이 물었다.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리조트로 휴가를 온 줄 알았다. 나는 단지 답했다. 휴가가 아니에요. 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해가 질 무렵에 빌라 발코니 사진을 올렸다. 그 아래 바다는 주황빛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썼다. 침묵하기 가장 좋은 곳은 소리쳐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다. 나는 아무도 태그하지 않았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유진이 1시간 후 알림이 왔기 때문이다. 최유진 님이 회원님의 사진을 좋아합니다. 30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그대로 두었다. 받지 않았다. 다음 10분. 또 울렸다. 그리고 또 연달아 15번.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차를 우려내며 계속 깜박이는 화면을 응시했다. 유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21번째 전화, 35번째, 43번째.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54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다음 날 민준이가 전화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목소리는 초조했다. 엄마, 그 빌라 엄마 거예요? 진짜 제주도에 있는 거 맞아요? 응.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가 볼 수 없음에도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희들 바쁠 거라고 생각했지. 게다가 난 분수를 아는 엄마잖니. 집도 줬고 설거지하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민준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유진이가. 그땐 그냥 농담한 거예요, 엄마. 농담이라고 해서 내가 나 자신을 비웃게 되지는 않아, 민준아. 나는 작별 인사 없이 전화를 끊었다. 화나지 않았다. 그저 지쳤을 뿐.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치유를 위한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 첫 게시물을 올린 지 7일 만에 내 팔로워는 1000명 이상 늘었다. 몇몇 여행 인플루언서 계정에서 그 빌라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바이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한 가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보았고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누가 들어올 수 있고 누가 밖에서 내가 결코 다시 열어주지 않을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지. 그날 아침 나는 5년 전에 샀지만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던 하얀 리넨, 원피스와 넓은 책 모자를 쓰고 빌라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바다가 경건하게 펼쳐져 있었다. 마치 내가 마침내 누구에게도 무너뜨려질 수 없는 장소를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등나무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최유진, 부재중 전화, 54번. 나는 무표정하게 그것을 바라보았다. 숨길 수 없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 몇 달 전 이 여자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으면 설거지를 하라고 나를 부렸다. 이제 그 애는 방향을 잃고 허둥대는 거지처럼 굴고 있었다. 그 애가 쫓는 것은 무엇일까? 통제, 아니면 단지 자기가 얕보았던 늙은 여자가 이제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는 두려움일까? 어젯밤 그 애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님, 저희 모두 그 빌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준 씨는 잠도 못 잤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 아이들 데리고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겸사겸사 좋은 시간도 보내고요. 좋은 시간. 텅 빈 의도로 포장된 달콤한 말들. 마치 자신들이 불태웠던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내 침묵이 이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저희 어머님 상처 드리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만약 그때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가족이란 건 서로 지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지? 아,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나타나고 당신이 쓰러졌을 때는 부재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지.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맑은 제주의 하늘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하늘은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군가 보지 않는 척해도 하늘은 여전히 넓다. 몇 시간 후 지훈 씨가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인쇄 브로셔를 가지고 왔다. 우리 빌라의 공식적인 이름, 빌라 해밀, HA 밀. 가장 시끄러운 당신의 침묵을 위한 쉼터. 나는 그것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좋네요. 우아해요. 이미 임대료 문의가 많아요. 선생님.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요청은 지키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손님에게만 독점적으로요. 좋아요. 이 빌라가 자기 어머니를 존중하는 법도 모르는 거만한 사람들의 사진 찍는 장소가 되길 원치 않아요. 우리는 작게 웃었다. 그러다 지훈 씨가 나지막이 말했다. 선생님, 언젠가 민준 씨가 꼭 여기 올 거라는 거 아시죠? 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차를 천천히 음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야 할 거야. 그날 우리 빌라는 제한된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몇몇은 예술가, 작가들이었고 한 달 내내 머물고 싶어하는 일본의 노부부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바다를 향한 큰 유리벽이 있는 메인 침실에서 잤다. 악몽도 고통스러운 기억도 없었다. 오직 아름다운 고요함 뿐이었다. 한편 도시에서는 유진이가 나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했다. 심지어 새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내 사진에 댓글을 달기까지 했다. 어머님, 호화로운 빌라에 초대받고 싶어요. 깨끗한 접시 가져갈게요. 웃기는군. 빈정거림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자들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무기다. 나는 모든 메시지 수신을 차단했다.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도 내버려 두자. 나는 그들이 한때 빼앗아갔던 평온을 즐기느라 바쁘다. 빌라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 2주 후 나는 가족 모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은 모임을 위한 초대 명단을 작성했다. 내 자존감의 재탄생을 축하하는 자리. 파티도 거창한 잔치도 아니었다. 단지 예전에 나를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닌 박선희로 봐주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초대장이었다. 내가 아들 책값을 대느라 월급이 바닥나 학교까지 걸어 다닐 때 나를 아는 사람들. 나는 짧은 한 문장과 함께 디지털 초대장을 보냈다. 당신이 제게 버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저는 마침내 무엇이 자라났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의 첫 손님은 이 선생님이었다. 어린 민준이가 열이 났을 때 약 살 돈이 없던 내게 돈을 빌려주었던 교사 동료. 그리고 내가 생수통을 들지 못해 낑낑댈 때 도와주셨던 야채 가게 할아버지.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옛 가사 도우미였던 서씨 할머니도 오셨다. 이제는 연로하셨지만 남편이 죽었을 때 내가 남몰래 울던 모습을 아직 기억하고 계셨다. 그들은 하나둘씩 도착했다. 손주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공항 택시를 타고 오기도 했다. 나는 그들을 가족처럼 맞이했다. 나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시키는 가족이 아니라 잊힌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아는 가족. 우리는 높은 천장 아래 빌라 거실에 둘러앉아 내가 직접 만든 잔치국수를 즐겼다. 나는 그들이 감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 장소의 호화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장소가 유산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부자 며느리 덕분도 아니었다. 이 장소는 한때 무시당했던 사람의 굳건함으로 지어졌다. 그날 오후 우리는 발코니에 앉아 약차를 마셨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선이야, 이 빌라도 아름답지만 지금 네 얼굴이 더 아름답다. 예전처럼 부서져 보이지 않아.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상처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빌라의 벽으로 조각해냈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진이는 여전히 틈새로 들어오려고 애썼다. 그녀는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저희도 어머님 인생의 일부잖아요. 다음 달 가족 모임에 모두 참석할 거예요. 설마 어머님은 안 오시려는 건 아니죠? 손주들 데리고 구경도 시켜주시고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작은 사진 하나를 올렸다. 빌라도 바다도 비싼 음식도 아니었다. 단지 주름졌지만 따뜻한 서씨, 할머니의 손과 함께 찻잔을 들고 있는 내 손의 사진. 캡션은 이랬다. 재회란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놓아버렸을 때 당신을 붙잡아주는 이가 누구인지의 문제다.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저 혼자 제주도로 갈게요. 엄마만 괜찮으시다면 그냥 얘기만 하고 싶어요. 유진이 없이, 아이들 없이 그냥 저랑 엄마 둘이서요. 나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썼다. 오너라. 하지만 기억해라. 이번에는 네가 문을 두드리는 쪽이고 내가 반드시 열어주리란 보장은 없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저녁 식사 부름을 부엌에서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이제 들어오고 싶은 모든 사람은 허락을 구해야만 한다. 그날 아침 차 소리가 언덕을 천천히 오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서재에 앉아 몇 년 동안 읽지 않았던 낡은 소설책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그 페이지에 없었다. 문이 두드려지기 전부터 누가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3번의 노크, 그리고 정적.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리게 두자. 4분. 그리고 그 목소리가 외부의 고요함을 깼다. 나지막하게 거의 속삭임처럼. 엄마, 저예요, 민준이. 5년 전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불렀다면 나는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몇 초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걸어가 문을 반쯤 열었다. 그의 눈을 볼 수 있을 만큼만. 폭우 때문에 내가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었던 그 사내아이의 눈이 이제 길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다. 그는 여행 가방도 없이 등에 낡은 배낭 하나만 메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후회일까, 공허함일까, 들어오너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이는 빌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자연석 벽, 내가 하나하나 고른 작은 그림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놓인 등나무 소파를 훑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당연히 가까워야 할 집이 얼마나 낯선지를 깨달은 사람처럼 방 중앙에 서 있었다. 이 모든 걸 엄마 혼자 지으신 거예요? 그가 물었다. 혼자. 내가 대답했다. 저축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상처로 우리는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작은 테이블 하나뿐이었지만 마치 불성실로 가득 찬 수년의 세월로 갈라진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침묵했고 엄마는 집을 떠나셨죠. 전 엄마가 잠시 화가 나신 줄만 알았어요.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가 말하게 두었다. 저는 저를 가장 아껴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제 가정을 지키느라 너무 바빴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제가 중재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엔 제가 저 자신을 엄마에게서 멀어지도록 내버려 둔 셈이었어요. 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보았어. 해가 갈수록 너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 심지어 엄마라고 온전히 부르지도 않았어. 그저 글자 몇 개만 남았을 뿐. 민준이는 울었다. 히스테리적인 울음이 아니라 아내가 공정해 보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사내아이의 울음이었다. 죄송해요. 그가 속삭였다. 돌아가고 싶어요.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말했다. 죄책감만으로 세워진 관계는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민준아, 네가 정말 돌아오고 싶다면 한 가지는 알아야 해. 그가 부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변호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편이 필요해. 편이요? 그래. 너는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돼. 네 엄마의 편에 서야 해.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모욕당하고 네가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그걸 할 수 없다면 다시는 오지 마라. 나는 어중간한 사람을 수용하려고 이 빌라를 지은 게 아니니까. 민준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치 쓴 것을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었다. 유진이와 얘기할게요. 내가 일어섰다. 네가 정말 얘기한다면 보고할 필요는 없어. 그의 침묵으로 알게 될 테니까. 민준이는 그날 오후 빌라를 떠났다. 하늘은 흐렸지만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가 도시로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묻지 않았다. 침묵이 때로는 입술에서 나온 달콤한 약속보다 더 정직하기 때문이다. 만약 민준이가 정말 유진이와 얘기했다면 그 결과는 발표될 필요가 없다. 그는 오거나 아니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민준이가 아닌 유진이에게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어머님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족이란 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란 걸 아시나요? 이제 민준 씨는 저한테 화를 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님이 가장 상처받았다고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고작 설거지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나는 내가 싸구려 드라마 대본을 읽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한마디. 유진이는 몰랐다. 한마디가 수년간의 희생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태도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침묵이 아들을 어머니에게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메시지를 이렇게 끝맺었다. 어머님께 아직 마음이 남아있으시다면 아들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으름장을 놓고 비난하고 그러다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문장 속으로 기어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작 그들이 나를 궁지로 몰았을 때는 그들 중 누구도 그 단어를 기억하지 않았으면서 그날 나는 재래시장에 가서 캄보디아 꽃, 소금에 절인 계란, 그리고 계피를 샀다. 축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주일 내내 머물 빌라에 객실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폭풍이 올 때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 조용히 있고 싶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 민준이가 예고 없이 빌라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문을 한번 두드리고 서서 기다렸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 평온했다. 망설임도 이해를 구하는 눈빛도 없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이가 크게 화를 냈어요. 제가 제 가족보다 엄마를 더 선택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 대답은 뭐였니?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말했어요. 그분은 내 어머니니까. 당신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쫓는 법을 알기도 전에 내가 처음으로 알았던 집이니까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을 줄 몰랐다. 그 말은 마치 내 몸 안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쫓아가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 곁에 서야 하고 누가 제가 이길 때만 제 곁에 서주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밤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허락하신다면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빌라 관리도 돕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네가 사과하러 왔다면 이미 용서받았다. 하지만 네가 머물러 왔다면 한 가지는 알아야 해. 뭔데요? 나는 내 아들을 포함해 그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도 내 자존심을 팔지 않는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해 온 거예요. 우리는 서로 침묵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된 상처가 없었다. 그저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빌라는 진정으로 완전하게 느껴졌다. 그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도 머무는 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주 후 가족 모임은 예정대로 가평에서 열렸다. 대가족 단톡방에는 디지털 초대장이 퍼져나갔다. 호화로운 호텔 정원을 배경으로 한 사진, 금색 장식이 달린 하얀 텐트, 그리고 가식적인 캡션. 다시 한번 가족의 정을 돈독히 합시다. 나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몇몇 친척들이 내 이름을 태그하며 물었다. 선희 형님, 오시죠. 누군가는 심지어 유진이가 총무라던데, 와, 엄청나겠네. 라고 썼다. 나는 차가운 망고 주스 한 잔을 손에 들고 아침 햇살이 수영장 물에 부드럽게 반사되는 것을 보며 빌라 발코니에 앉아 그 모든 것을 읽었다. 민준이는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있었다. 어제는 지훈 씨가 새 브로셔를 들고 들렀다. 빌라 임대 요청이 이미 3개월치나 밀려 있었다. 나는 모임에 가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가면과 가식으로 가득 찬 가족 노름의 일부가 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임이 시작되는 날, 나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인피니티 풀 끝에 앉아있는 내 뒷모습. 발은 허공에 떠있고 제주의 바다가 내 앞에 넓게 펼쳐져 있었다. 캡션은 단 한 문장이었다. 재미있게 보내세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다시 최유진이었다. 나는 그대로 두었다가 벨 소리를 껐다. 더 이상 초조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내 침묵은 내가 결코 다시 열지 않을 문이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희 모이는 날에 맞춰 일부러 자랑을 하세요? 고작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저희도 어머님 가족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읽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감정도 원한도 없이 나는 그저 끝냈다. 그날 오후 나와 민준이는 빌라 베란다에 함께 앉았다. 우리 앞에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내가 항상 땅의 기도라고 여겼던 짭짤한 향기를 실어왔다. 엄마,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유진이가 엄마를 잔인하대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잔인함이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는데 익숙한 사람이 자기 발이 바닥을 찾지 못했을 때 놀라서 하는 말일 뿐이란다. 민준이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때 자신이 버렸던 약한 존재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산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빌라에 불이 켜지며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기억했다. 내 자존심을 찔렀던 전화, 작은 집에서의 외로운 밤들, 차분하게 다듬어진 상처, 그리고 이 빌라. 내가 그들이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 나는 분노로 복수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내 자리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나는 부속품도 짐도 인정받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엄마도 아니었다. 내가 바로 중심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알게 되었다. 내가 소리칠 필요도, 문을 두드릴 필요도,
그들의 무대에 설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만의 무대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깨달았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